여러분들 2030년 되면 지금 공급 뭐 부족하다 아파트 가격이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아니 살 사람이 없는데 기존의 아파트들이 다 슬럼화, 떨어지는 경제에서 인구 감소 점점 지나면서 우리 도시 슬럼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퇴근길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의 이 강은 주택경기 회복세와 고금리 장기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택경기가 회복되려면 금리는 밑에 있어야 되는데, 자, 고금리 장기화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택경기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어요. 뭔가 안 맞아요, 그죠? 여기에 지금 최근에 미 영끌 쪽 비명속의 주담대 금리가 7%대 이상을 돌파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일까? 영끌 쪽은 정말 이러가다가 죽는 것인가?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 주택 담보대출이 올랐다가 늘었다가 뭐 풀었다가 줄었다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안 건드리는지 참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시중은행 3%대 주택담보대출이 사라졌다. 자, 한번 보시면 은행권 보시면 경남은행이 그죠? 최저 3.85, 평균이 3.97. 신한은행은 4.1에서 4.45. 부산은행도 자 비슷한 거.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4.35에서 4.75. 대부분이 이제 4%대였지만 경남은행이 유일하게 3%대 있었는데 이제 3% 사라졌다 하니까 보니까 이제 없어졌겠죠. 이제 은행은 이제 이런 수준이고 보매사업 쪽에서 보면 삼성화재가 아파트 쪽에서 이제 4% 초반대에서 평균에 4.81. 평균이 확 올라갑니다, 그죠? 삼성생명 주택담보대출도 4.88. AB일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이 5.88, 신한라이프 같은 경우는 최고가 5.9, 최저가 4.75. 은행보다는 약간 높게 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하고 있고, 참 주택담보를 여러 군데서 많이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저축은행, 제2금융권이라고 하죠. 대원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최저가 5%에다가 최고는 10%까지. 동일저축은행 또 보면 5%인데 최고가 15%. 이 정도면 이건 뭐 거의 뭐 사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진주저축은행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합리적이다, 그죠? 평균이 7.1. 자, 대명저축은행 같은 6.2에서 10.9. 와, 솔직히 10% 넘어가면 이거는 금융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금리가 그만큼 지금 미쳤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지금 대출금리 쪽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낮게 하다가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은행권에서 마지막 연 3%대 금리 주담보대출을 취급하던 경남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연 3%대 주담대가 사실상 사라졌다. 물론 일부 은행들이 이 3% 후반대를 보이고는 있지만 조건 한번 보십시오. 다자녀, 중소기능, 장기금 이런 까다로운 요번 뒤에 또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18일 경남은행이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를 3.96에서 4% 그리고 0.04포인트 인상하면서 자, 연 4% 후반대 중반대 취급을 하지 않는다. 특히나 경남은행 같은 공격적인 대출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경남은행은 3% 후반, 난 조금 덜 남더라도 하겠다고 보였는데 왜 올라가냐면 금융당국이 이 주담대를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 올 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올 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이 전세 자금 대출의 주담대 대출이 정말 엄청나게 나온다면서 규제를 완화했죠. 이러다가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주담대를 또 살그머니 다시 올라가면서 주릅니다.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남지 찻바퀴 돌듯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경남은행 금리를 인상하면서 은행권에서 이 3%대 금리가 자치를 갔거든데 일부가 3% 후반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는 특별한 조건이 붙는다. 중소기업 20년 이상 장기 근속, 자, 자녀 3명 이상 양육, 그 다음에 60세 이상의 부모 보양의 조건으로 우대금리. 제가 볼 때 이 세 개를 다 맞추는 쪽 정말 일부 서민들밖에 없을 거죠. 대부분은 뭡니까? 임원급이에요, 임원급. 여기서도 차별이 있네, 그죠? 그런데 이런 시중 은행들이 이렇게 3%대 하기 전부터 어느 쪽에서 먼저 했냐면 인터넷 뱅크, 그죠? 이 인터넷뱅크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3% 되면서 보시는 대로 자 2000년 12월에 13조 2913조 13.29조 원이라고 해야겠네요. 그죠? 여기 출발해서 지가 보시면 8개월 만에 19조까지, 그러니까 8개월 만에 무려 6조가 늘었죠. 그 다음에 K뱅크 같은 경우 2조 초반대에서 지금 4조가 넘어가서 거의 뭐 더블 가까이 늘었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면서 특히나 카카오나 K뱅크가 중점을 줬던 부분은 뭐냐 하면 고신용자를 타깃을, 평균 금리가 지금 이 당시만 보시면 그죠? 자 3%대, 그전에 3%가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보시면 고신용자들, 그러니까 카카오나 이 K뱅크 같은 경우는 고신용자들, 우리가 기존의 일반 은행보다 우리가 무조건 더 싸게 해주니까 우리 쪽으로 넘기세요, 이렇게 했던 거죠. 이랬던 이런 인뱅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인터넷 전문 은행들도 금리 인상을 올리면서 오히려 그죠? 은행보다 더 높게 4.305에서 6.803까지. 자, 이 부분 또 어떻게 보면 앞서 경남은행 똑같은 거예요. 금융당국 저 주담대 나중에 자꾸 느니까, 가계부채 느니까 야 낮춰, 그러면서 오히려 시중은행을 넘어서게까지 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담보대출이 어떻게 보면 정말 좀 낮게 책정되죠. 이렇게 되니까 상위 52 아파트 값이 22개월 만에 최대 상승. 자, 이게 5월에 이런 기사 나와서 올해 0.1% 오면서 상승세도 5개월 연속 오름폭. 그러면 6, 7, 8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8개월 연속 상승을 했고, 이 사이에 또 뭐 있었습니까? 뭐 50년 만기 대출이 이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고 해서 여기에 또 한 3조 가까이 늘었죠. 그러다가 또 가계부채 증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규제 좀 해야겠구나. 항상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주담대 전세대출도 손쉽게 갈아탄다. 자, 여러분들 우리 2분기 때 기억나시죠? 이 대안대출 서비스, 그러면서 이제 은행과 뭐 핀테크 업체들의 각축을 하면서 이제 10억 이하의 기존 대출 중 직장인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보증 담보 없는 대출, 여기서 이제 그 앞서 얘기했던 주담대라든지 전세 대출은 아직까지 하고 주로 뭡니까? 신용대출 위주로 하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서민들을 위하는 척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누적으로 보면 1조 5,849억의 대출 자산을 이동했고, 총 이자 절감액이 300억 이상 했고, 평균 이자 절감 폭은 약 1.5% 낮아졌다. 뭐 어쨌든 뭐 이 부분은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마이데이터 시대가 앞으로 오면 올수록 이런 대안대출 서비스는 더 크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 5대 은행이 너무나 집중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이제 서민들 관련 부분을 끝나니까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들, 그죠? 고금리 7% 이상의 가계 신용대출을 받아서 사용 용도로 지출한 사람들을 저금대출 5.5%, 최대 5.5%니까, 그러니까 최대로 낮추면 1.5%는 더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금액은 그래 크지는 않습니다. 2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런데 앞서 부분도 그렇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보시면 은행 가계 대출이 어떻게 됐습니까? 1월, 6월이 소폭 증가하다가 4월에는 2.3조 원, 5월에는 4.2조 원, 9월에는 5.9조 원.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다 그러니까 대출 완화해주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가계대출도 주택담보대출 똑같아요. 자, 4월달까지보다 특히나 5월달, 7월달 폭이 훨씬 더 7조가 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기타 대출은 어떻게 됐습니까? 5월달가 마이너스 되다가 지금 마이너스 1.1. 어떻게 보면 뭐 가계대출도 마이너스, 특히 주택담보, 주담대가 가장 큰 폭으로 그만큼 아파트 값을 막기 위해서, 자, 아파트 값을 막기 위해서 정부의 대책이 아니고 서민의 가계대출이나 담보대출로 막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드디어, 그죠? 이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도 손쉽게 얘기를 하고, 얘들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손쉽게 갈라갈 수 있는 이 대안대출을 드디어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자, 그러면서 대안대출 때 이런 인프라 구축 그림들 많이 보셨죠? 지금은 각종 은행에 이제 이렇게 각자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이 플랫폼이 있으니까 이걸로 하면
딱 나온다. 자, 그리고 A은행, B은행 왔다 갔다 하면 소비자 불편했지만 이 부분을 이제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상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이 대한대출과 좀 다른가? 대한대출 할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딱 15분만 투자하면 된다고. 제가 항상 그 1강 할 때 딱 15분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주담대 전세대출 아무래도 서류 검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7일 정도는 소요된다. 자, 일단 플랫폰으로 한 5분, 10분 보고 부분하면 대출 심사 1에서 5일, 대출 실행까지 해서 한 7일 정도 이렇게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면 이게 언제 나오느냐? 일단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각 금융회사가 전산개발도 하고 대한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그러면서 구축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 인프라 서비스 개시는 언제 하냐면, 자, 가급적 2023년 말까지 대한대출 인프라를 구축해서 완료되면 금융회사별 진행사항들을 고려해서 대국민 서비스 2023년 말 또는 2024 1월부터, 그러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자, 모든 주택에 다 되느냐? 자, 보시면 이 오피스텔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시세를 실시하는 조회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대한대출 플랫폼이 제안됐다. 결국은 진짜 어려운 서민들은 이 부분도 또 지금 빠졌다. 그죠?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나와야지 뭐가 됩니까? 전세 사기, 정말 피눈물을 하던 이 전세 사기 대출을 막을 수가 있는데, 또 이번에도 이 부분은 또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충분히 저는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서 만약 이렇게 되면 일부에서 제기되는 가계부채 증가 이 우려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대출을 갈아타는 것일 뿐 대출 총량을 늘리지 않는 점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앞서 각종 대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 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증가가 나타났었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죠? 항상 이런 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이든 가계대출 이런 걸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그런데 가계대출은 계속 증가했다. 자, 그 상황에서 이 부동산 가격도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증가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은행권에서 얘기 한번 들어보면요, 오히려 부자들은 저축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올랐을 때 부자들은 정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이 돈을 어디 내냐면 은행에 넣는 거죠. 근데 연끌주기나 일부 서민들은 이게 내려오다가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은 정리, 은행, 서민들은 매수, 은행에서 담보대출 엄청나게 빌리죠. 지금 이런 구조가 어떻게 보면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졌던 이 구조가 지금까지도 꾸준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서민들 연끌족, 부자들은 팔고 연끌족이나 서민들은 했는데 지금 예금 대출 금리가 쩍쩍거리면서 지금 7%대 넘었다는데 지금 8%대까지 주담대가 오느냐?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 5대 은행 있지 않습니까? 이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치를 보면,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보면, 자, 6월 말에 511조 있죠?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얼마 돼서 5조 늘었습니다. 그죠? 이때 가장 혁혁한 공헌을 한 게 50년 만기 대출입니다. 그죠? 50년 만기 대출. 그리고 이성도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부대끼고 있는 상태, 금리를 더 올리고 못 버틸 시 사람 골로 가야 경제가 돕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이제 어느 부분에서 얘기해 드리는데 한번 제 의견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성준님. 자, 그리고 자, 신용대출도 보시면 108조에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신용대출은 그나마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갚는 거야. 이자 부담이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비해서 신용대출 훨씬 없어. 거의 고금리입니다. 옛날로 따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 사채야, 이 정도로 올라가 보니까 정리를 좀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주택담보대출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고정형하고 변동형 나눠지는 거, 뭐 주택담보대출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 고정형 같은 경우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은행채. 변동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코픽스, 그죠? 코픽스 기준에 연동돼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코픽스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은행채 예금 금리 그다음에 이 은행채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그죠? 이런 게 영향이 되면서 코픽스는 올라가거든. 근데 최근 정부가 세수 관련 부분 방탄하면서 외평채 발행하고 그다음에 세수 부족 부분을 해결하니까 은행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은행채 발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은행들도 은행채를 발행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뒤에 좀 나옵니다. 그러면 은행채가 발행이 늘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채권 금리 오르고 은행채 오르고 은행채 오르면 코픽스 영향을 받고 대출 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코픽스에도 영향을 받고 고정에도 영향이 이 은행채 5년물 금리 추이를 보시면 4월 말에 3.94인데 지금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4.517까지. 자 경남은행이 얼마나 정말 저가 영업을 했는가 이 은행채 5년물 금리 추이를 보면 역시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은행채 5년물 금리가 9월 때부터 급상승을 빠르게 오르니까 고정의 주담대 금리를 밀어 올리면서 지금 7%대까지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자 한번 보십시오. 8월 말과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저점은 비슷한데 고점 같은 경우는 조금씩 계속 올라가죠. 지금 우상형 특히 주택담보 혼합형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신용대출금리는 그나마 조금 덜 올라가고 대출이나 이 금리가 점점점 올라가고 변동금리는 7%대까지 지금 올라온 거예요. 지금 예전에 뭐 1%, 2%, 3%대 쓰던 게 7%까지 맞았다. 미국 같은 경우는 모기지론 이게 리먼 사태 때 한번 다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3%대 하고 있으면 계속 3%대 가요. 금리가 올라가더라고. 근데 만약에 이걸 팔고 사러 가면 7%대 모기지. 미국 같은 경우는 한번 아픔을 겪다 보니까 바뀌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런 올라가는 몫은 뭡니까? 부채를 쓴 대출을 한 개인들에게 다 부담이 됩니다. 자,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률 주담대 금리 상당히 이미 7%를 돌파한 상태. 자, 최고금리가 7% 넘는 A은행의 금리 추이를 보면 7.099%의 지난해 7월 7.603%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금리 기준으로 코픽스가 3.699에서 3.660 0% 낮았지만 변동금리의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일본 은행의 조정에 따라 상당히 높아졌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은행채 발행이 지금 계속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이 채권금리는 더 이렇게 될 수밖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8%대까지 올라오는 거야. 은행이 8%대야. 보험회사라든지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은행 1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 금리 추이도 보시면 작년 11월에 4점 그렇게 이때 뭐 통장 갈아타기 하면서 예금 받겠다 이런 적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쭉 떨어지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5월 달부터 쭉쭉쭉 올라오면서 3.81까지 올랐고 지금 은행 정기 예금 월별 신규 유입 추이도 지금 마이너스 15점까지 갔다가 지금 이때 대비 플러스 12점 3조 원까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작년에 11월 달에 이때 했던 고금리를 판매했던 예적금 만기가 이제 1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재유치를 하기 위해서 금리 경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금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가 올라갑니까? 낮아갑니까? 당연히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이 전쟁이 11월 달까지 계속 이어진단 말이야. 한 푼이라도 자기 은행으로 맡기기 위해서 이 만기 돌아오는 금액을 재유치하기 위해서 이 올라간. 그러면 당연히 대출 금리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앞서 얘기했던 이 수신 확보. 왜 은행채를 발행하느냐? 자, 이 만기 예적금 들어온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채 발행해서 돈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 확보 차원에서 은행채 발행을 또 줘. 예금 금리 올라가 은행채 발행을 해. 대출 금리가 상승. 이 부분이 언제까지 갈 것이다? 11월 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서민금융을 포함해서 금융권 전반의 수신 환경과 은행채 발행 시장의 변동성이 앞으로는 더 11월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래 되니까 금융당국도 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최근 저축과 새마을금융의 상호 금융권 관계자를 불러
다음 달 중순부터 자금 제출 상과 금리 수준을 매일매일 보고하라. 그러니까 야 우리 보고 있으니까 너가 함부로 올리지 마. 야 담보대출도 올라가니까 적당히 올려. 안 그러면 너희들 혼난다? 이런 느낌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지나친 금리 경쟁으로 금리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은행의 공공성 기능,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핀테크라든지 다른 이런 은행을 제외한 다른 쪽이 은행에 진입한 걸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은 맨날 똑같아. 이 금리 경쟁하면서 자금 유치, 자기들 수신 확보를 하고 해서 맨날 똑같은 일을. 이럴 것 같으면 그냥 풀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증권회사도 은행처럼 만들고 보험회사도 은행처럼 만들고 오히려 이게 훨씬 저는 금리 이 문제 경쟁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에 최근에 50년 만기 대출 이 주담대 3조 더 늘었다 이제 중지를 했지 않습니까? 주담대를 사실상 금지, 여기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주택 실수에 대한 불만을 하고 있다. 자, 내 집 마련을 준비된 회사원 A씨 같은 정부가 주택대출 규제를 풀어줘 집을 사라는 신호를 읽고 주택 구매를 알아봤는데 갑자기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이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 이러니까 확실한 뭐라고 합니까? 주택에 대한 매수나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뭔가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을 찾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금융당국 보이잖아요. 연초 대출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했다. 인터넷 전문 주담대 증거나 50년 만기 대출금리 은행의 느슨한 형태의 대출 형태를 바로 잡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에 또 영향을 가는 거예요. 자, 주택가격이 떨어지니까 지난 정부에서 주택가격이 올라가서 문제가 되었죠. 근데 이번에 내려가서 문제가 이게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권 교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정부가 어떻습니까? 많은 공급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막는 걸 뭡니까? 여러분들 대출 완화 정책으로 지금까지 계속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조금 더 열심히 또 달아볼게요. 근데 우리나라는 올 1월부터 3.225, 3.50 8월 달에 해서 멈췄지만 미국은 계속 올렸어요. 이렇게. 그죠? 금리는 계속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주담대 50년 전까지만 하면 이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아니면 전세자금 부동산 관련 정책을 계속 규제보다는 완화를 해왔었던 거죠. 신문 기사나 이런 쪽은 뭐 어떻게 펌핑을 하면서 그죠. 이러다가 건설회사 망한다. 여러분들 예전에 정말 우리가 80년 70년 이때 같으면 건설회사가 전체 산업 비중이 한 20%를 차지했어요. 지금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5%밖에 안 돼요. 5%가 이게 다 망하냐? 다 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부가 망하겠지. 왜 5% 때문에 건설회사를 다 살려주고 부동산 PF는 다 살려주면서 왜 서민들의 대출은 늘었다고 줄었다. 항상 이래서 가계부채를 증가하게 만드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딱 보면 아니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주택 경기가 완화가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자, 주택시장의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이유, 바로 이런 부분이 저는 더 심화시키는 이유라고 좀 생각되는데, 자, 연초에 보시면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자,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를 완화해 줍니다. 신규 아파트 임대 등록 취득세 하면 이때 뭐가 됩니까? 이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니까 이걸 완화시켜서 신규 아파트 분양했죠. 종부세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임대소득세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 양도세 관련 부분 이런 부분, 부자 감세 플러스 부동산 규제를 분명히 완화를 해줬어요. 그죠? 그러면서 뚝뚝뚝 떨어지다 5월 달부터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쭉쭉쭉 하다가 이제 8월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계부채가 너무 증가하거든. 그러니까 금융당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하면서 자,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겠습니다. 자, 50년에서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면 상환 능력에 따라서 50년은 일부만 가능하다. 그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로 일반형 공급을 중단하겠다. 가장 기본적인 공급을 늘리는 걸 막아버리고 일단 중단해서 자, 부부 합산 소득 1억 초과 집값 6억 초과 시 대상에서 배제를 한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 DSR 도입을 검토 일정 수의 가산금리의 전체 대출 규모를 줄이겠다. 지금 목줄 탄 사람들 연끌해서 다 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리고 시중은행에서 특수은행에 대해서 DNS 관리 실태를 점검해. 이거는 뭐냐면 하면 그러니까
이 담보대출 관련해서 이제 우리의 DSR 뭐 40%, 40%, 60%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한도가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도 지금 막겠다. 다 풀어놓고. 앞서 얘기 부자들은 은행에 돈 계속 넣게 만들고 서민들 아파트 살아서 부동산 가게 반등시켜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과연 어느 정도 되길래?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자, 예전에 이제 기준 주택 보급률 같은 경우 주택의 수를 주택 소유자가 보통 가구 수로 나눈 비율, 뭐 다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고 그냥 한 주택으로 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주택 보급률은 산정할 때 보면 1인 가구를 포함하는 한편 다가구 주택을 한 주택으로 보지 않고 개별 가구 모두를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개념에서 그동안의 구주택 보급률 문제점을 보완한 건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부족한 게 보면 수도권이에요. 그죠? 서울 94, 지방은 107.4고, 자, 인천 97.4, 그 다음에 대전이 97, 그 다음에 경기권이 98. 결국은 부족한 거 100% 미만이 되는 데는 서울, 경기, 대전 일부 지역. 그리고 보시면 강원도, 충북, 그 다음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110을 넘거나 거의 110 가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 보급률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아요. 물론 국제 기준 뭐 1000명당 주택수 이렇게 한다 그러면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거 인구도 어차피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럼 지방 일부 지역만 제외하고는 주택 보급률이 그렇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서울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이 되냐, 인구들이?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플러스 저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2022년 의대 정시 신입구 출신지를 보면 강남구가 압도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양천구, 이 양천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옥동 있죠. 그 다음이 서초구, 송파구. 노원구가 15명이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 양천, 서초, 송파. 잘 사는 곳. 그죠? 잘 사는 곳 플러스 교육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 자, 그러면 부산 같으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해운대. 대구 같으면 어디입니까? 수성구. 그러니까 먹고 사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집값을 가장 강남 불패 뭐 지역에서는 서울 이남 쪽에서 보면 해운대가 가장 집값이 높다고,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가 거의 10억짜리 아파트가 나오는 유일한 동네거든요. 결국은 뭐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집값을 더 올리는 부분은 이 교육 인프라 부분이에요. 교육 인프라 부분. 여기 플러스 2023년 서울대 배출고등학교 탑 100을 보면, 자, 최근에 이 방통위 은장 때문에 떠들썩하게 했던 하나고가 4년 연속 탑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강주 과학고등학교, 대원외고, 대일외교, 민사고, 한양외고, 고양국제, 안양외고, 거의 대부분 외고, 과학고, 자율형, 사립형.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런 교육 부분들을, 그러니까 교육 정책에서부터 저는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학원 인프라하고 연계되면서 그 집값들이 계속 지금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바꾸면 여러분들 다 해결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뭐 DSR 규제 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골고루 하든지 이렇게 분포를 강남에 있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강북 쪽으로 올려놓든지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왜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빼놓고 왜 안 하냐는 거죠. 여기에 제가 그 용인 클러스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었을 때, 왜 우리나라는, 그죠? 왜 우리나라는 반도체 공장들이 다 경기 수도권에 다 있느냐? 지금 삼성만 해도 삼성 수도권 벨트 감사. 자, 인천 송도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화성의 삼성 나노시티, 평택 고덕의 평택 캠퍼스, 천안의 삼성 디스플레이, 자, 강남의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 수원의 삼성 디지털 CP, 자, 용인의 이번에 나노시티 기흥 캠퍼스부터 시작해서 용인 클러스터까지, 대한민국의 넘버 유일한 1위고 글로벌 세계적인 글로벌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 SK 하이닉스 거의 모든 기업들이 뭡니까? 다 서울 경기권에 있는 거예요. 뭐 산업단지가 밑에 만들어 놓는다고 하지만
머리들이 여기 다 있어요. 머리들이. 이 머리를 아스르는 부품 업체들은 그러면 당연히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중에서 한두 개만 지방으로 이전시키면 여기 있던 인구들은 당연히 내려오고, 특히나 삼성이 반도체 공장 들었으면 주변의 땅값들, 수원에 보면 땅값 아파트값 제일 비싼 데가 보면 삼성 반도체 공장 옆에 있던 것들이 제일 비싸요. 잘 안 내려가고. 아니,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분리시키면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가계부채 늘고 아파트값 강남 맞겠다가 아니고, 이게 전 정부부터 지금 정부 역대 정부권 항상 그렇게, 그게 아니고 이런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산업 지형을 바뀌어버리면 당연히 서울 경기 중심에 있던 것들이 떨어져요. 그러면 자, 서울에 있던 서울 경기 지역 때 인구들이 지방으로 이전돼 버리면 지금 앞서 얘기 드렸던 신주택 보급률 100%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집값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얘기해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우리 지금 부동산이 어느 정도 되냐면, 자, 아파트 PIR이라고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보시면 서울 아파트 PIR이 2003년 7월 2일 기준으로 28.27이에요. 자, 뉴욕의 아파트들은 그렇게 비싸다고 하지만 9.98. 그러니까 소득 대비하면 9.98밖에 안 돼요. 그리고 도쿄 아파트도 엄청 비싸다고 하지요. 12.29. 자, 상하이 아파트가 50.12. 자, 이러니까 지금 중국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그런데 얘네들은 뭡니까? 공산국가예요. 시진핑, 야, 다 엎어! 그러면 엎을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뉴욕이나 도쿄 아파트 비싸다고 하는데, 참 도쿄 아파트보다도 지금 어떻게 보면 1.5배가 높고, 뉴욕 아파트 대비는 거의 3배가 높습니다. 가구 소득 대비. 그만큼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죠. 그러면 야, 가구 소득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가구 소득 올리면 PIR 기준이 낮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한국의 잠재성 경제 성장률은 2000년도 5%에서 자, 2006에서 10년 4%대, 그다음에 2010년에 15년에서는 3.2%대, 자, 그리고 2016년에서 2022년까지 2.7, 2.5, 지금은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1.3에서 1.5%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아까 앞서 했던 PIR이 부동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더 늘어날 수, 중국처럼 50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여러분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203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 감소 급격하게 일어. 그래서 지금 국민 임금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뭐 엄청나. 이게 가장 근본 원인 출생률이 0.78%밖에. 여러분들 2030년 되면 지금 공급 뭐 부족하다, 아파트 가격이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아니, 살 사람이 없는데 기존의 아파트들이 다 슬럼화, 떨어지는 경제에서 인구 감소 점점 지나면서 우리 도시 슬럼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더 마지막으로, 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전에 보면 40년간 52배 올랐어요. 그러면서 52배 오르면서 결국은 91년도가 2년도 이제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떨어지다가 최근에 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최근에 살짝. 그래서 일본의 지금 경기가 다시 호황으로 들어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한국의 40년 50년 보면 무려 83배가 올랐습니다. 이게 자 보시면 2013년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013년. 근데 여러분들 지금 2018년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죠? 계속 올랐고 2019년도에 한번 여러분들 기사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그때 뭐 논란은 있었지만 땅값이 얼마나 올랐냐 이렇게 해보니까 최저 610%에서 최대 2800%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걸 여러 가지 본다면 인구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GDP가 늘어난다면 부동산 법을 아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인구도 내려가고 GDP도 내려가고, 근데 부동산 가격은 살짝 떨어졌다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일본이 52배 터졌고 부동산이 지금 50배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봤을 때 100배가 넘는다고 보이십니다.
자, 이경님이 결국 교육까지 해결이 되어야 나라의 100년을 대길에 빨리 다시 세워야 돼. 지금 2023년입니다, 여러분들. 2030년 멀어는 것 같지만 7년 뒤에는 공급 과잉 상태가 이제 점점 크게 올 수밖에 없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물론 앞서 얘기했던 이 교육이라든지 산업 인프라 환경을 안 바뀐다면 여전히 하겠지만 여전히 이런 일은 일어나겠지만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고금리에서 주담대 대출이 지금 계속 늘고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위험을 더 올라가고 심화시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솔직하게 한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쨌든 오늘 마지막인데 이제 그 추석 때 이제 또 이벤트 관련은 아니지만 추석 인사는 제가 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추석 때 영상 또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캠퍼스 홍반장 저는 여기서 마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기영님 오늘 또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 저는 안녕.